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동반 부진한 탓에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시장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등에 업고 막판 낙폭을 줄이는 뒷심을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고용 지표 부진에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1% 내외로 내렸고 스페인 증시는 2.5% 하락하며 2009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증시는 0.4% 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94센트 하락한 배럴당 105달러 22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업률이 독일을 중심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C로 상향 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P는 그리스 정부의 장기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출발했던 뉴욕 증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이날 발표됐는데요. 유로존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암울한 모습이었고 미국의 고용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에 대한 부진은 자연스럽게 주 후반에 나올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결되기 마련인데요. 이 소식에 유럽 증시가 더 많이 빠졌고 오늘 뉴욕 증시도 장 초반 출발은 부진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줄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전문가와 해보겠고요. 오늘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가 열리는데요. 과연 투자 보호와 또 인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잠시 후 이현민 본부장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핫 이슈로 돌아오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 출발은 부진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줄였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유로존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그 발표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동반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이렇게 하회하면서 하회하면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다우지수 전일 대비해서 10.7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08% 정도 하락하면서 13,268.57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3.51포인트, 약 0.25% 정도 하락하면서 1,402.31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9.41포인트, 0.31% 상승하면서 3,059.85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투자자들에 대한 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시장의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실업률 리스크가 예전부터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실업률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유로존에 대한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경기 악화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발표가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시장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경제 지표에 대한 그 부진 부분도 시장을 좀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유로존과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이 또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보다 낙폭이 더 크게 나왔는데요. 그나마 프랑스만 소폭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유로존에 대한 유로존에 어제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 유로존에 대한 고용 부분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선진 지수들이 더 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영국이 0.93% 하락했고요. 독일이 0.75%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만 0.42%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유럽에서 PMI가 발표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로존에 대한 3월 실업률 자체가 10.9%로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악화일로에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좀 분석되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재가 됐던 내용인데요. 유로존의 실업률이 지난 3월 실업률이 10.9%를 기록하면서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로존 출범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 유로존에 대한 실업률 자체가 꾸준하게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로존이 이게 합병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들과 그다음에 실업했던 그런 실업자들과 그다음에 정규직 간의 그런 차이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실업률 자체가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그 유로존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시장이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 일단 합병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이 이렇게 경제 통합이 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그 홍역 정도로 많이 치러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달 그 유로존 3월 실업률이 이제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달 2월 달보다도 한 0.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10.9%로 특히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대로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원인이 됐던 게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부터 나타났던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위기 부분 자체가 재정위기에 따른 그 경제 침체와 그다음에 각국 그 정부들에 대한 긴축 정책 부분이 일단 실업률 자체를 꾸준하게 상승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좀 많이 재정위기를 많이 나타냈던 일단 남부 유럽 쪽에서 실업률 자체가 좀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특히 남부 유럽의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 한 24.1% 정도의 실업률 굉장히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21.7% 정도를 상승하면서 실제적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면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북부 유럽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자체가 약 한 5.4% 정도로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남부와 북부 특히 재정위기를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유로존 국가들 간의 그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크는데요. 일단 이에 따라 가지고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에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지만 독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실업률은 5.4%에 불과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일단 6%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실업률 부분 자체가 일단 고용 부분 자체가 유로존에 대한 유로존의 성장에 대한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의 실업률도 높고 또 미국의 민간 고용도 7개월 만에 가장 낮게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주 후반에 나올 고용 보고서 좀 긍정적인 기대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그 미국의 민간 고용 보고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20만 9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치가 한 18만 3천 개 정도 이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된 건 11만 9천 건 정도 좀 발표되면서 일단 9천 명 정도 발표됩니다. 7개월 만에 가장 좀 저조한 그런 고용 성장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 경기 둔화가 좀 계속해서 최근 들어 좀 많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 같은 경우는 12만 3천 명 정도로 좀 늘어나면서 시장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는데요. 반면에 제조업 부분 자체의 고용이 약 4천 명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규직에 대한 그런 고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이 많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그 불안감이 좀 나타나는 반면에 특히 제조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고용이 좀 정규직 쪽으로 좀 많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에 대한 고용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이런 일자리 자체가 좀 증가하는 폭이 좀 많이 둔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기업들은 이렇게 호실적을 좀 많이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용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꺼리고 적극적인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 최근 들어 뭐 경기에 대한 그 둔화 부분 자체도 좀 많이 우려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를 아직까지 낙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고용 부분도 좀 이끌어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이제 발표될 수 있는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또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에 대한 고용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많이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 고용 자체가 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고용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미국의 3월 공장 주문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고 하죠.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예, 일단 뭐 내구재 주문도 좀 지난주에 발표가 됐을 거예요. 일단 공장 주문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3년 만에 가장 안 좋게 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제 금융위기 이후에 일단 제조업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공장 주문 같은 경우도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특히 공장 주문 같은 경우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한 1.3%포인트 정도로 좀 발표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달 전망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지만은 발표는 마이너스 1.5%로 발표됐습니다. 일단 전망치보다는 소폭 감소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아직까지 공장 주문 자체가 예상을 좀 이렇게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악화됐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경기가 다소 지금 많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성장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그냥 고점 논란에도 좀 많이 휩싸였지만은 실질적인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많이 꺾이지는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경기 부분 자체가 상승 모멘텀 이후에 일단 좀 많이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제조업 경기가 좀 이렇게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건 지금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조업 경기 자체가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라든지 다른 여러 제조업 지수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걸로 볼 때, 일단 고용 부분 자체도 일단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달에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주택 경기라든지 다음 달에 발표될 수 있는 뭐 PMI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보는 게 일단 제조업 경기 자체에 대한 그 향방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살펴봤었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반면 유럽의 제조업 지표는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도 제조업 경기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예, 일단 유로존에서도 어제 그 4월에 그 PMI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45.9로 발표됐습니다. 일단 9개월 연속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단 그 PMI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시에 좀 이렇게 그렇게 바로 이제 반영을 좀 되지 않았던 게,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네.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 고용 지표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지만은 대부분의 일단 많이 좀 알려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좀 많이 이해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에 대한 그 PMI가 좀 이렇게 하락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조업 경기가 많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강세를 보인 상태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좀 이렇게 많이 양극화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이렇게 회복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일단 그 유로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PMI 자체가 일단 확장되는 그런 양상에 대한 그 발표가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위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특히 제조업 경기가 강한 북부 유럽들 국가들 입장에서도 제조업 경기가 강한 반면에 유로존에 대한 그런 자본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확충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엇갈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제조업 경기 자체가 북부 유럽이 좀 강하더라도 다른 그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위를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같이 합선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장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좀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습니까? 예, 일단 비자 카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한 2.6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좀 이렇게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카드도 주당 순이익이 한 5.36달러로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워너 같은 경우도 주당 수익이 한 67센트 정도로 나타나면서 이제 상회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 소비재 부분 자체에 대한 그런 순이익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특히 뭐 아메리칸 이글이라든지 다른 게 소비 의류업체들에 대한 순이익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랬던 카드사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순이익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카드사에 대한 순이익 자체가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전망하기 좀 쉽지 않겠다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카드사들에 대한 그런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소비재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임에 따라 가지고 실적도 그대로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예, 일단 어제 국제 유가가 지금 그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가 280만 배럴 정도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국제 유가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고용 보고에 대한 그 고용 악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장 초반부터 원유가 국제 유가가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94센트 정도 하락한 0.9% 정도로 0.9% 하락한 118.09달러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원유 재고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원유 재고 증가 요인 자체가 좀 국제 유가를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일단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달러가 좀 이게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온스당 1,654달러로 좀 마감했던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고 또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좀 이게 긍정적으로 좀 발표될 예정으로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생산성과 1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좋게 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좀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지표가 4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예상치는 지난달보다는 이제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ISM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에 대한 확장 국면을 좀 나타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밤에 발표될 실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GM과 돌푸드 그리고 프레이프트 푸즈, 링크드인 이렇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굉장히 좀 혼조세를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실적 부분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어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의 시선이 미국과 중국을 향해 쏠려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과 내일 이제 베이징에서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양국이 현안을 놓고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양국의 입장,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좋은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데 이번이 네 번째 대화라고 하죠. 과연 어떤 것들이 이슈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우리 어감에는 미중 경제 전략 대화가 오히려 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2009년 7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이제 워싱턴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안화 절상 문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내용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위안화 절상 폭을 인민은행이 1%로 확대하면서 미국 측이 이런 전략 경제 대화에 조금 양보하려는 입장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중국의 통상 마찰 이런 쪽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이런 부분의 내용들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여건 이런 부분의 개선 노력 이런 부분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현재 미국 측이 첨단 기술 분야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성과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못하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는 미국과의 대화 물꼬가 조금은 좀 부드러운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참석하는 인사를 보면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제 동행을 하고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제 나서게 됩니다. 중국 쪽에서는 왕치산 부총리와 다이빙거 국무위원, 그 다음에 양제츠 외교부장,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동안 쭉 끌고 왔는데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은 이 전략경제대회에서 어느 정도 현재 현안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현재 계속 이 회담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미국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 미국 측의 의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위안화 절상 문제가 조금 그 현안 문제에서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관측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요. 네. 역시 위안화 절상 문제가 가장 미국 측으로서는 그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무시 못할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투자 적격 제도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이른바 공기업이나 중국 소유 기업의 지분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그동안 줄기차게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런 정부 투자 기업의 지분 투자 이런 쪽에 기업들이 조금 나설 수 있도록 룸을 열어달라, 여지를 좀 열어달라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먹힐지 이 부분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중국의 공상은행이나 교통은행, 민간 기업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국전신, 중국의 이동통신 회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중국 정부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쉽지 않은 대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이른바 예금 이자 상환제를 조금 더 늘려줘서 이른바 중국 국민들이 수익을 조금 더 예금 이자를 통해서 늘리는 방안으로 이른바 미국의 공산품 이런 쪽에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자 상한제 폐지 노력 이런 부분도 현재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G2로 부상한 양국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화가 될 텐데 중국이 이번 전략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폭을 1%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도 많이 현재 흑자폭은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된 추세 이런 점에서는 미국이 조금 첨단 기술 이전 이런 쪽에 그 여지를 좀 보여달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이런 부분에서는 식량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식량 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 이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와 환경 기술 분야 이런 쪽도 현재 그 미국 측의 기술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부분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현재 대응 방안으로 현재 나온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는 대국답게 조금 치열한 그런 그 갈등 양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통상마찰 분위기 이런 부분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전략 대화에서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인권 변호사 한 사람이 네. 중국 내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 호소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현재 마무리가 된 것으로 중국 측에서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현안이 미중 전략 경제 대화의 본 내용보다도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중국과 미국은 이런 것은 의도된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본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인권 문제는 티베트의 독립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은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좀 웬만하면 비껴가려는 그런 의사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 쪽의 탈북자 인권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유엔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치를 중국이 이런 내용으로서 받아들여 줄 것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전략 대화에 따른 성과와 전망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난해 워싱턴 회담이 조금 긴 빠진 흐름으로 네. 나타났고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회담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화와 현안에 대한 의견 도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핵 협상, 핵 그다음에 실험 이런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핵 문제는 유엔 쪽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쪽으로 중국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대미 무역 역조를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 문제에 그 미국의 강한 푸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강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대기업들, 중국의 대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이 크게 열화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중소기업들에게는 다소 부담인 점, 이런 점이 중국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제 전략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현재 어느 정도 양보 여지를 주고자 하는 첨단 기술 문제의 이전 이런 쪽에서 중국이 실리를 찾을 수 있다면 중국으로도 좋은 대화의 내용으로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중국이 그 현안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가 현재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대화에 대한 성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슈 이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중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첫 국가가 됩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잇따라 증시 입성을 녹화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의 지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비자카드 이용 지출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도에 비해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공능력 상실인 풍림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풍림산업은 기업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하면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한국과 중국이 FTA 협상을 위한 그 시작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박태우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일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부분 등의 개방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첫 국가가 되는데요. 첫 협상은 5월부터 개시됩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민간 분야 처리 여부를 가리는 1단계와 구체적인 대상 분야에 대한 양화, 개방 수준을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 가공 지역에 대해 특별 관세를 적용키로 한 점인데요. 이는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 지역을 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전체를 일반과 민간 품목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는데요. 민간 품목은 또 초민간과 민간 품목으로 분류해 양어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간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을 거쳐 FTA가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우선 농업 분야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셀 수 있고 이에 정부의 신준영이 득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성 공간을 관세 혜택 지역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큰 수확이지만 중국 측이 자신의 민간 부분인 자동차와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열 수 있을지도 FTA 성사의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변수로 한동안 정체됐던 국내 증시가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올 들어 차갑게 얼어붙었던 국내 기업 공개 시장도 좀 온풍이 불고 있다고요? 예, 최근 들어 기업들이 잇따라 증시를 녹화하면서 얼어붙었던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현대오일을 비롯해 산은지주, 카페베네, 미래생명 등 대여급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가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시사 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은 20개에 달합니다. 또 3개 기업은 이미 한국거래소부터 상장 승인을 받은 뒤 증시 입성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 예비 청구서 준비 등을 하고 있는 기업도 27개사에 이르러 하반기 중에 IP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모두 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들 기업 가운데 대여급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현대오일뱅크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심사 절차를 밟고 있고 산은지주는 상장을 위한 기업 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도 오는 6월 예비 상장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연내 상장한다는 목표 아래 주관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생명과 포스코특수강, AJ 렌터카도 올해 안에 상장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카페베네도 대우증권을 주관사로 하반기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온라인 웨딩 컨설팅 업체인 아이웨딩 네트워크스와 의치학학 전문 입시학원인 PMD 아카데미도 교보증권을 주관사로 증시 입성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의류 전문기업인 제로투세븐과 성한합성도 하반기 상장을 추진합니다.
벨리걸 브랜드로 잘 알려진 호주의 여성 패션 의류업체 FFP도 한국 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고 증시 입성 시기를 조율 중이며 미국의 한상 기업인 액세스바이어도 증시 이분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IPO 시장과 함께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게 바로 한류 열풍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쓴 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예,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지출한 지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이 의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50%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며 의료 산업이 외화벌이의 효자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비자가 발간한 한국 방문 해외 방문객의 국내 지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의 2011년 비자카드 이용 지출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도의 17억 달러와 비교해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8억 5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 관광객이 각각 4억 220만 달러, 1억 4,940만 달러 등 순으로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전년 대비 31.1%포인트와 10.9%포인트, 24.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국가별 지출액에서 5위를 기록했지만 지출액 증가세는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관광객들은 지난해 전년 대비 60.3%포인트 증가한 6,890만 달러를 국내에서 사용하며 이 기간 중 가장 큰 진출액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출 유형별로는 기타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가 총 7억 1,7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숙박과 기타 가맹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유형은 의료 서비스 부분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46.2% 늘어난 7,220만 달러를 기록, 지난 2009년부터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비자 측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한류 열풍과 달리 건설 업계는 한파 속에 있습니다. 시공 능력 30인 풍림 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예, 풍림 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또 동시에 기업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대표적인 중견건설 회사 가운데 하나인 풍림산업이 최종 부도와 함께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풍림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360여 개의 협력업체도 경영 사정이 악화돼 도미노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일 채권단가 풍림산업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CP 437억 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던 풍림산업은 이날까지 CP 상한에서도 실패하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최종 부도에 앞서 풍림산업은 채권당의 동의를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채권체분은 동결된 채로 정상화 절차를 밟습니다. 풍림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전체 신용 공여액은 1조 6,700억 원가량으로 이 중 주채무 대출금이 8,700억 원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금액이 7,500원 선입니다. 풍림산업의 부도로 당장 360여 개 협력업체의 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풍림산업 자체는 미수금이 6천억 원에 이르고 주채권은행의 담보 등을 통해 원금 탕감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협력업체들은 단기 자금 회수가 삐끗하면 쓰러질 수 있는 한계 기업들이 많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 지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이슈앤뉴스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00포인트 어제 오랜만에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1,999포인트에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어제는 시장이 그동안에 가졌던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흐름이 좀 나오는 상태였었습니다. 어제 그동안 약세를 계속 보였던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그 종목들 위주로 주로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장 후반에 주가가 추가로 반전을 하는 전략 후강 형태, 뒤에서 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의 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주나 아니면 화학주 쪽에 매수가 또 많이 몰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고, 특히 이제 뭐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까지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뭐 태양광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또 건설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강세는 이미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건설주가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감을 제외하고 좀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강세 업종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전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기관의 매수가 그쪽으로 유입되면서 반전을 강하게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정도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우선은 일단 가장 큰 상승의 배경으로는 그 중국의 업체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또 구조조정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OCI 같은 선도업체들의 그 실적을 더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과거에 반도체 업종들이 치킨 게임을 했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방향을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쪽에 태양광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전 포인트를 잡는 모습이었고요. 또 화학주들도 어제 반등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제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화학 같은 업계 선두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단기 급락의 흐름을 꺾어내고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상승이 추가로 좀 더 나와야지만이 완전히 바닥을 탈출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일단 그 기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태양광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중국 쪽도 문제가 됐었지만 유럽 쪽 상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직 유럽 쪽 불안감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태양광주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조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태양광을 네. 투자를 하시려면은 가능성은 사실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태양광 업황 자체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네. 주가들이 거의 다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적으로 싸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고요. 또 성균광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감사 의견 거절 의견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의 그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그 선두업계는 오히려 나중에는 결국 살아남는 상황이 돼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되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종에 대한 그 투자 메리트는 분명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힘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결국 오늘 주가의 흐름에서 결정이 좀 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금방 매도 물량이 나와서 꺾어져 버린다면 의미가 없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것은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 유입이 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판단을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비 더 많이 올라왔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사실 뭐 큰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골고루 꾸준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역시 정치 관련 테마들이 또 새롭게 부각을 자꾸 하면서 뭐 급등세를 타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영향을 또 피할 수 없을 텐데, 뉴욕 증시는 뭐 전 야후 강의 모습을 보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영향 좀 줄까요? 일단은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해외 증시의 영향보다는 국내 증시 자체적의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 자체가 추가 반등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낙폭 과대 종목들이 어제 반전을 강하게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추가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이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들이 계속 지금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또 다시 나오는지 보셨다가 정치 테마 쪽은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신규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만큼 그 신규 종목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오늘 코스피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2,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면 2,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 2,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낙폭 과대 종목이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원래 상승을 하고 있었던 전기 전자 쪽의 종목이나 자동차 쪽의 종목이 오를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태양광 관련주들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테마 쪽에서도 지금 신규적으로 기존의 테마 종목들보다는 신규로 정치인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C큐브라든지 잘만테크 같은 종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을 있게 보신다면은 오늘 잘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고, 또 OCI와 신규 정치인 테마주죠. 이런 잘만테크와 C큐브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